한일 중 3국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에도 재확인을 했는데요. 이번 회의의 의미와 성과가 무엇인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4년 5개월 만에 지금 재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한 의미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정상회담이 그렇겠지만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정말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정상회의가 아니었을까. 국제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4년 5개월 동안 만나지를 못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국제적인 환경이 많이 악화가 됐어요.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기를. 왜냐하면은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 경쟁 시대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 미국과 중국은 지금 전략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전략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방향이 삼국이 바라보는 어떤 전략적인 방향이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다시 한일중 회담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런 전략적인 입장은 다르더라도 삼국이 그래도 협력을 해서 영내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데 이제 의견을 합치했고요. 그리고 또 삼국이 이 공통이익이 있습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통이익이 있으니까 어떤 미중 전략 경쟁, 신냉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어떤 전략 환경과는 별개로 우리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렵게 진짜 어렵게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특히 이 한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삼국 정상회담이 재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한일중 회의라는 거, 이 정상회담이라는 거 이렇게 좋은 삼국 간의 이 외교 기제가 있는데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좀 발생하더라도 계속 만나자 이제 이런 의기투합을 했다라는 자리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 정상들이 뭔가 발표를 할 때 뒷배경을 보니까 한일중 영문으로도 그런 순서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먼저 일본에서 개최가 됐었죠. 한일중 정상회담이. 그리고 중국에서 개최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일단 자기 나라는 가장 그 앞에 갖다 붙여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먼저 나오고 중국은 중국, 일본은 일본 먼저 앞에 나오는데 회의를 개최하는 순서대로 이제 갑니다. 그게 좀 관행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이 순서로 회의를 개최하니까 한일중. 중국은 중일한. 왜냐하면 중국 다음에 일본이 개최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당연히 먼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일중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가 됐기 때문에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무슨 이 일본을 훨씬 더 조금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어떤 정체성도 공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냉전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과 좀 전략적인 어떤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일본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중일 막 이러다가 왜 한일중 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순서대로 하는 것이 관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개최하는 순서대로 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니라 지금 리창 총리가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총리가 오는 겁니까? 늘 그래 왔어요. 사실 이 한일중 정상회담이 발족이 됐을 때 아마 제 기억이 맞는다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그때 이런 한일중 정상회담을 우리가 발족하자고 했던 그 의기투합했던 그런 회의에 참석했던 중국 측 인사가 주롱지 아마 총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게 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늘 총리가 참여를 했고요. 근데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최고 지도자는 사실 주석인 것을 다 알고, 근데 뭐 200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의 총리가 나름대로 좀 실권이 있지 않았었을까. 뭐 권력 서열로 2인자이면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시진핑 뭐 리커창 체제 그랬는데, 적어도 시진핑 3기에 들어서서는 총리가 얼마나 좀 독자적인 정치적인 권한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총리가 계속해서 한일중 정상회담에 온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리창 총리가 와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공동 성명문을 좀 조율을 함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에게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지 않았었을까. 예. 네, 독자적인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론 오기 전에 상당 부분 조율을 했겠지만, 네, 굉장히 전화 통화를 좀 많이 자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삼국 정상 공동선언 내용의 의미,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성과가 있겠지만요. 그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예. 사실 정례화하기로 했어요. 2008년에 발족이 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었을 때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는 5년 연속 정례적으로 만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역사 문제, 영토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마 생각구 열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제 갈등이 빚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영토 문제였죠.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회담이 개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렵사리 회담이 2015년인가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2년인가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한국이랑 일본 사이도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만난다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더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 이런 문제가 툭 불거지면은 이 삼국 정상이 안 만나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이 관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만나자. 그리고 뭐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어떤 어려운 영역, 이슈 영역에서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가자. 조금 젠걸음으로 가자.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공동의 이익이 분명히 있고, 그 6개 현안이라고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 안보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이게 이제 연성 이슈라 그러는데, 강성 이슈가 아니고 조금 쉬운 이슈부터 우리가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이슈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을 빚을 때, 에이, 그럼 만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고 예. 어떤 일이 있어서 또 일단은 만나자. 그래서 저는 정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근데 그 정례화가 뭐 예전처럼 1년 만에 뭐 한 번씩 꼭 만나자는 것이었는지, 그게 뭐 명문화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뭔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지난 2012년에 논의했다가 또 중단됐던 삼국 FTA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네. 삼국의 경제 협력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삼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입지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바라보는 방향이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를 필요로 하죠.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여전히 시장으로서 중요하고 생산 기지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탈중국화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특히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이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한국과 뭔가 좀 반도체 협력에서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에게 상당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과 모든 사안을 같은 눈높이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나머지 자유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전략적으로는 미국과 공조하고 있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자율성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 관계를 원만히 잘 유지해 가고 있고, 유럽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조금 유독 경제 관계가 많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하지만 한국이 전략적으로는 조금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지만 전술적인 차원, 각급 정책에서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뭔가 좀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서 자율성을 발휘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중 FTA라는 것은 예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 저는 이게 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나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IPEF라는 게 있어요.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기로 해놓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만이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거는 조금 뭐 제약 요인이 따를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에 나왔다라는 거 그 자체로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은 중국도 역시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공급망이라든지 첨단 기술 협력 네, 강화를 네, 요구했는데 네. 어떤 전략이라고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 측에서 요구를 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파트너이지만 하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모든 의견 합치를 볼 수가 없다. 같은 눈높이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이 대중 무역 정책, 뭐 공급망 정책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과 협력을 뭐 도모해서 유지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술 패권이라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뭐 AI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옥죄어 오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 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한 투자도 지금 뭐 많이 경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리창 총리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시죠 지금 예. 만나고 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을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좀 중국 측에 끌어들이려는 어떤 유인이 분명히 동인이 작용을 한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어떤 무역 문제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공급망 정책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더 강력하게 요구한 측은 한국이라기보다는 좀 중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합의를 이뤄냈지만 많은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삼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 중 삼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아마 저 모두 발언을 오늘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한일중 정상회담 공동 선언에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성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예측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것 또한 지금 뭐 진영화의 세계 질서, 신냉전의 세계 질서에서 이제 진영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 중국과 같은 나라를 이제 수정주의 국가라 그러거든요. 이제 수정주의 국가는 기존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수정해서 고쳐 쓰려는 국가들, 이제 그런 국가들이 좀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국가 진영에 뭐 중국이 뭐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러시아가 있고 북한, 뭐 이란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진영화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감싸 돕니다.
3주 전일 거예요. 아마 이 푸틴이 취임식 하자마자 중국으로 날아갔죠.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성명문의 일부가 북한을 상대로 military intimidation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좀 봐주겠다, 이제 돌봐주겠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 북한도 그걸 알죠. 자기네들의 전략적인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명이 나오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요미우리 신문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삼국의 공통된 이익이고 책임이다, 뭐 이제 이런 목표다. 공동성을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그냥 조금 밋밋한 공동성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좀 타협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사실 윤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공동성명에 담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중국은 그러지 못하는 지금 입장이고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 뭐 한반도의 비핵화, 뭐 한반도의 비핵화라 그러면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북한에게 상당히 좀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중국이 많이 반대를 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주 밋밋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삼국의 공통된 이익이고, 그렇게 평화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삼국의 뭐 공통된 책임이다. 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열렸잖아요. 그 리창 총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북한 비핵화, 특히 지금 뭐 러시아와 이 북한이 이 군사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모든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갖다가 본인이 참석해서 통과시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갖다가 앞장서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예. 중국 너희도 유엔 안보리 상임국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좀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뭐 할 말 다 했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동성명에서는 요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뭐 공동성명에 이거 반드시 북한 비핵화 넣어야 된다 뭐 그러면은 중국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 판단에는 판을 좀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지금 4년 5개월 만에 만났는데 계속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공동성명에 이거 넣자 저거 넣자 해가지고 중국이 이러면 안 올래, 이제 다시는 이제 예.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삼국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다음 달 4일 전까지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네.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 보통 자국이, 그러니까 국가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신들이 배제가 된 어떤 주요 외교 행사가 열리고 그러면은 좀 심통을 부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방어막을 쳐주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네 나라를 배제하고 한일중 정상이 모인다라는 게 그렇게 아주 뭐 유쾌하지는 않겠죠. 이럴 때 재를 뿌리는 경우가 많았고, 뭐 국내 정치적으로도 뭐 중요한 어떤 일정이 있었을 때, 뭐 선거가 열린다든지 하면은 뭔가 뭐 도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요즘은 좀 또 그런 행동이 좀 잦아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일중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나온 발언인가? 요즘은 그래도 북한이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냥 이런 실험을 진행하고는 해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가 27일 0시서부터 6월 며칠이죠? 6월 3일, 뭐 24일, 4일 4일, 예. 24에서 0시까지 뭐 언제든지 발사하겠다, 실험 발사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뭐 리창 총리가 머무는 기간 동안은 하진 않겠죠. 그거는 중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뭐 북한도 당연히 이제 중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군사적인 계획에 따라서 가는 어떤 그런 도발 수순인지 아니면은 이 한일중 정상회담을 그냥 콕 집어서 겨냥해서 한 것인지는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예. 대응이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위성 정찰,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중함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을 잘 했어요. 모두 발언에서. 이거 굉장히 위중한 것이고 삼국 모두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어떤 반대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뭐 중국이 그렇다고 뭐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시다 총리가 많이 또 동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일본이 또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실 일본 측에서는 늘 이런 제안을 좀 해왔었던 거고요. 북한이 별로 그렇게 흥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한 다음에 뭔가 약간 조금 많이 불편했고 그렇다면 우리도 뭐 일본에게 좀 손을 내밀어서 예. 좀 그 뭐라 그러냐 국면 전환을 좀 도모해 보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작용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이 큰 흥미는 이제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두 가지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 뭐 미사일 문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절대로 안 만나주겠다. 그리고 납치 문제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뭐 언제적 얘기인데 납치 문제 다 해결된 지가 언젠데 이게 북한 입장이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면은 핵 미사일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 그냥 안 하면은 뭐 한국한테도 결례고 미국한테도 결례인 것이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납치 문제를 언급 안 한다.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일본은 해야 되고 북한은 싫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조금 패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지금 기시다 총리의 좀 약점을 저는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지금 9월 자민련 총재 선거 있으면은 총리 계속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다들 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다급한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못하는 일북 정상회담이라면은 기시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죠, 근데 모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끝으로 시진핑 주석 방한에 대해서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2014년 이후에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언제쯤 오겠습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오려고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게 뭘 가져와야 돼요. 정상회담하면은 특히 이제 방문할 경우에 뭘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게 2016년 사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사드에 대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드 그 배치 그러면 이제 용인해줄게. 괜찮아. 야 쿨.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북한의 눈치를 이제는 봐야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북한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래도 될 만큼 중국과 북한 사이가 안 좋았었고 시진핑이 김정은을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해진 어떤 그런 진영화의 시대가 도래했고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양국이 지금 뭐 엄청나게 좀 밀당을 하는데 아니 왜 그 사이에 우리 한국 대통령은 뭐 몇 번 갔는데 그러면 지금 당연히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올 차례지 그러는데 근데 뭐 중국에서는 계속 아니야 뭐 윤 대통령이 와야 돼 그러고 있고 윤 대통령 새로 취임했잖아 뭐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은 계속 저쪽 중국 측은 한국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러는데 예. 그런 식으로 뭐 좀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내년에 아마 그 에이펙이라고 있죠. 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리창 총리가 아니고 관례상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안 와서도 안 되는 거고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방한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한일중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중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한중이 어려웠었을 때 양자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일중을 좀 이용하는 게 좋고 소다자를 이용하는 게 좋은 거고 한중이 어려울 때 아펙 정상회담 같이 이 다자주의적인 제도 그러니까 소다자나 다자
이 제도에 조금 묻어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중 정상회의 의미와 성과 짚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